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문제를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건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무 파트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가족 종중 법인묘지 신고라고 했는데 허가입니다. 허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는 게 이것 빼고도 뭐가 있습니까?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사전 신고가 세 가지가 있죠. 개장, 화장,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매장 신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처음에 30년 설치할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연장받았다고 하면 최대 60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1년 6개월 요것만 시험에 나왔고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그 벌칙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는 6개월 X, 2년 X, 1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고요.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놨다가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땅을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하나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고요, 이게.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나 자연장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장이라는 말 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골분, 죽은 사람의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합니다. 골분을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묻을 때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묻어야 되고요. 30cm 이상 깊이 파고 묻어야 됩니다. 요즘 산에 가다 보니까 소나무 밑에다가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이런 거 편말 붙여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게 자연장이에요. 그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었다는 이야기죠. 자, 30번입니다. 전자계약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전자계약은 중개거래만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전자계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해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입니다.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 무조건 소멸, 소재,
무조건 소재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5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소재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법정,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정저당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 요 세 개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된 빼고 나머지 권리는 이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모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선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된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임차 물건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최선순위면 배당 요구하면. 기출문제입니다.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와 관련한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방대하니까 새로운 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민사집행법이 법무사 시험에는 아예 한 과목입니다. 시험 40문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어려운 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라고요. 이 예상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과락만 면하려고 하면 기출문제만 해도 충분히 60점은 넘습니다. 모든 과목 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모두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단 법정서식 없는 것, 법정서식 없는 게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금인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정신청서가 법정서식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다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서식,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것 5개입니다. 그래서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X죠.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잖아요. 단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모두 의뢰인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의뢰인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서식에 요약집은 62페이지, 64페이지 정도 보시면 이 서식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게 서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시험에. 62, 4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65, 65와 61, 62, 65페이지. 65페이지는 전속중개계약서. 자, 그 한번 서식 보세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몇 번에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손해배상 책임 서식. 62페이지. 65번. 전속도 5번이에요. 똑같이. 5번. 똑같잖아요. 그 여기 동일하다. 맞잖아요. 동일하다. 둘 다 5번에 있어요. 똑같이. 즉 뭐냐면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으면 초과보험은 환급한다. 재산상손을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식을 안 보면 못 풀잖아요. 이거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식을 안 본 분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기출문제라고 제가 임의로 낸 게 아니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또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몇 개인가 이런 거는 기출문제라고 안 했어요. 그런 거는 몇 개인가로 나올 것보다는 기억 니은 밑에 보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3번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죠. 국가, 지자체는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 시효취득인 경우 되고요. 전용협의, 전용허가 받은 경우 또는 전용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예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합병 이런 거는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하는 거니까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상속도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얼마 만에 이행해야 돼요? 원래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되면 처분 의무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는 시세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 100분의 25.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공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어요. 더 높은 금액 부과합니다. 이건 공법에도 농지법이 시험에 2문제 나오죠. 공법은 제가 공부하면서 공법 고득점 해야 될 과목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더라고요. 건축법, 주택법 7문제씩 하면 14문제, 농지법 2문제 하면 16문제, 과락은 면한다고 그거만 다 맞춰도. 쉽잖아요. 그거는 다른 뭐 체계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건축법은 그냥 건축법만 하면 되죠. 건축법, 주택법 2개 비교만 하면 되죠.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잖아요. 건축법, 주택법은 솔직히.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 체계 막 이런 거 좀 복잡해요. 보통 수험생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도록 내요, 문제를. 근데 맨 뒤에 있는 농지법 이런 거는 쉽게 낸다고. 왜냐면 뒤에 맨 뒤에 있다고 수험생들이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농지법은 안 하겠다, 2문제 그냥 지키겠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낸다고. 안 하는 걸 아니까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뒤에가 쉽습니다. 민법도 민사특별법이 쉬워요. 맨 뒤에 있는 거는 판례도 별로 없고 그냥 법조문대로 기억하면 돼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가 강의 한 번도 안 했는데 33회, 32회 때 각각 공인중개사법에 한 문제씩 나왔어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3번 중요합니다. 이거 바뀐 농지법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공법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판결,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된 경우 모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 등이 취득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 다만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외국인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상속도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하는 것 중에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 거소나 주소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중국 동포 이런 분들이 부천 같은데 막 10억 넘는 거 현금 들고 와서 많이 산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는 위탁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8월 22일부로 개정됐어요.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면 위탁 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고. 누가 관리할 건지.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거 조사하려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된대. 외국인들은 사놓고.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인 누가 이거 관리한다. 연락처 이런 걸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변경 신고가 있잖아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가 있는데 변경 신고. 제가 말을 오늘 처음 하는데 위탁 관리인의 인적 사항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인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신설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번입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지금 허위 매물 올린 거 제가 그 연수교육하면서 등록관 중에 어떻게 한 달에 한 3건 정도 계속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리고 있다더라고요. 그럼 뭐 민원 들어옵니까? 어떻게 그 적발하는데 물어보니까 모니터링 기관에서 연락 온대. 조치하라고. 모니터링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 그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요구하니까 조치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처벌 안 했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그 결과를 15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암기 프린터 귀찮아도 자꾸 찾아봐야 돼요. 12일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7번.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고요. 15일 X입니다.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기본 모니터링 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다. 그래서 이게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 올려놓으면 바로 이 모니터링 기관에 바로 적발되는, 이거는 뭐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거래 완료라고 써놨으니까, 거래가 완료됐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매물, 허위 매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연수교육 하니까 아니, 그래 완료라고 써놨는데 왜 가태료 부과하냐 저한테 자꾸 따지더라고. 막 삿대질 하면서. 그래서 전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강사거든요. 제가 한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가태료 안 때리면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법상 징계받아요. 공무원은 비사실을 적발한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랬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직무유기로 자기들이 징계받고. 공무원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거 저한테 공무원이 묻더라고요. 뭐 무슨 사건에 공무원들 자살한 거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살한 이유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살한대요. 비위가 생기면. 왜냐면 자살해버리면 사건 그냥 공소권 없음 처리돼 버린다고요. 자살 안 하면 만약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파면된다고요. 파면되면 퇴직금, 연금 다 날라간대요. 가족도 지키려고 가족들 연금 받게 하려고 자살한대요. 공무원이 알려주더라고. 묻지도 않은데 자기도 자살하고 싶대. 왜냐면 공무원 자기 가족 지키려고. 만약 적발되면. 그러니까 비사실이 이런 거 만약에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예를 들면 업무정지 가태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무유기로 나중에 파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정지 해놓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해요. 그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구제되고 이런 거는 공무원이 자기는 일단 했는데 구제됐으니까 책임을 면하게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주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암기 프린트 8번에 있는 부운정 1회 5가지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협회는 인가 취소 없다고요? 협회와 거래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네이버, 직방 이런 데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인지는 밝히진 않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예를 들면 네이버나 직방 이런 데도 가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 밝히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그 영업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이 개업공개사의 경우 업무정지하면 그 개업공개사 혼자면 거의 혼자 아니면 실장 한 명 있으니까 둘이만 돈 못 벌면 되는데 건설회사 예를 들면 GS건설 뭐 순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정지 8개월 한다고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왜냐면 건설은 전부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관계된 사람이 그럼 전부 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돈을 못 버니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영업정지한 사례가 없대요. 건설사는. 종합건설사는 거의 도배하는 사람 따로 뭐 예를 들면 미장하는 사람 따로 다 따로잖아요. 저는 그 건설 회사 지금 모래 같은 거 지고 올라가는 건 노가다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다. 다리가 떨려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덜덜 떨리니까 그 또 감독하는 사람이 어이 박씨 빨리 안 하면 만원 그럼 무조건 박씨 김씨 이러더라고. 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박씨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런가 다리가 떨려서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인 사람 못해요. 목소리 크고 그냥 근데 또 얼마 받냐면 일당 그때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옛날에 받았는데 근데 또 그 소개시킨 데서 10% 떼고 주더라고요. 그럼 7만 원에서 한 6만 3천 원인가 주더라고. 그러니까 박씨 한 잔 빨고 가자 이러더라고. 그날 본 거 다 술 먹고 다 그냥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차라리 기어 나가지 말라. 나가가지고 돈 다 쓰려면 말라고 하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갔어요.
뭐 또 비 오면 또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다 써버리고 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그래요. 비 오면 또 안 나가잖아요, 노가다는.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확인 설명. 서식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개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서식 그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필요적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재사항 이런 게 아마 제가 푼 문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본 문제 이런 거하고 똑같이 자꾸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버려야 돼. 지금 처음 들어본 문제 나왔다고 2차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1차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 빌라왕, 건축왕이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빌라왕은 자살하고 건축왕은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건축왕은 뭐냐면 자기가 건물 지어가지고 바지사장 빌라왕한테 명의 넘긴 사람이 건축왕이에요. 그 사람 멘탈 강해서 살아있는데 빌라왕은 30대 젊은 분인데 바지사장에 명의만 넘겨받았어. 200만 원씩 받고. 그런데 20억을 벌었는데 종합부동산세 80억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한 거예요. 영혼이 순수한 거죠. 영혼이 안 순수하면 돈 없는데 세금 안 내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착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멘탈을 키워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합격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압박감이 지금 심하겠지만 참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 게. 그러나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고 소속공개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해야 된다는 말도 없지만 시험에 출제됐는데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것은 위반은 아니다. 보조원만 서명 날인하는 것은 위반이겠죠?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될 사항이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할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기재하는 게 있다 없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4의 서식에만 있죠. 3의 서식에만 있죠.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1의 서식에만 있는 게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런 거는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도배 상태도 1의 서식만 기재하죠. 벽면, 바닥면은 1, 2의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암기 요약집 153가 요약집 한번 펴봅시다. (157에) 있네요. 154라고 했는데 157. 15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맨 위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 기재합니다.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 보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 신용권 행사 여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그냥 권리관계라고 하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만 기재를 합니다. 157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도대주, 교판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도대주, 교판입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1, 2의 서식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4는 기재하지 않고요.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모든 서식인데 다만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이 있고 재산세는 모든 서식 6월 1일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되죠.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안분해서 세금 냅니다. 그런데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재산세, 종부세는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매수인이 만약 6월 1일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됩니다. 1년분 재산세, 종부세.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기재하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 기재합니다. 단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하고 벽면, 바닥면은 1, 2의 서식 기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래서 및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아까 암기 프린터 60 암기 프린터가 아니라 요약집 64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66페이지 65페이지 펴보시면 되겠네요. 65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6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식에 오른쪽 맨 밑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라고 해서 X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밋입니다. 밋. 나머지 서식은 모두 또는입니다. 또는. 그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이런 데 옛날에는 보면 앞에 도장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무조건 도장 찍어야 됐다고 무슨 신청서 찍으려면. 근데 요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원 서식에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필로 이름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옛날 고려대학교 총장 하던 분이 이명박 정부 때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건의한 내용이에요. 이거 선진국에 가보면 정상들 다 사인하지 도장 찍는 사람 없잖아. 인감도장 뭐 정상회담하고 그 도장 찍어야 그 자필로 한 게 나중에 증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장 찍었다고 무조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도장 찍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할인이고 나머지는 도장 안 찍고 그냥 사인해도 자필로 성명만 적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고. 물론 전자인증방법 인터넷으로 할 경우 전자인증방법 공동인증서로 해도 됩니다만은 서명 또는 날인이다. 계약서, 확인서,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했어요. 계약서 서식은 없기 때문에 입법화되어 있는 거 없죠.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고 했잖아요. 거래 계약서는. 3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맞습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 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익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입법의 불비예요. 지금 이게 매각길로부터 매각 결정일은 일주일 이내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신청하면 원칙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5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5일이 아니고 4일. 그 다음에 농지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이죠. 그럼 14일인데 이거 제출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제출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제출 못하면 보증금 걸어놓은 거 떼여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신청을, 이게 아직 법이 보완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농지취득자익증명을 옛날에 이게 7일이 아니고 옛날에 며칠이었어요? 4일 이내 발급해 줬죠. 옛날 그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법에 문제가 있다고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14일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지심의회 심의 대상이면 미리 준비 못하면 잘못하면 보증금만 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시험에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매수 보증금은 최저음에 각각 이거 10분의 1, 동그라미 3번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은 10분의 1, 요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56번에 3번, 답 4번이네요. 항고 보증금은 최저음에 각각이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지금 와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근데 공인중개사법 뭐 소위 스타 강사 뭐라지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다 암기하라고 하지 이해하라는, 근데 대놓고 암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EBS TV에서 한 5년 강의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공식적으로는 암기하라기가 좀 민망한데 스타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그냥 암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솔직히 말하면 암기하는 게 맞아요. 2차 과목은 이해 안 되면, 이해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고 하면 시간 다가가지 되지를 않는다고요. 경매는 이해하려면 좀 어려워요. 이게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3번 그냥 두 개 암기하십시오. 매수 보증금은 최저음에 각각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요. 요거 최저매 가격이 10분의 1로 바꾼 게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가 최저매 가격 8억의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이창석 씨가 처남이 16억 써내가지고 1등 했어요.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써낸 금액,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 금액, 입찰 금액,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이거 돈을 그렇게까지 높게 써낼 거 생각을 못하고 돈을 준비를 못했잖아요. 자기가 써낸 금액 10% 내려면. 그럼 갑자기 돈 구하지도 못하니까 입찰에 참여도 못하겠죠. 그래서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제 얼마를 써내든지 간에 그냥 최저매각 가격 정해져 있으면 그 10%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써낸 금액이 10%라고 하면 얼마 써내는지는 모르지만 막 돈을 자꾸 봉투에 더 넣고 있으면 저 사람 더 높게 써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또 늦게 써내야 되겠다. 그럼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저매각 가격이 10분의 1로 바꿨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재매각이 있고 세매각이 있는데 세매각은 1억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했는데 1억 써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유찰돼서 하는 게 세매각이고요. 또 농지취득자익증명 제출 못해서 하는 것도 세매각입니다. 세매각은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제출 못해서 세매각 할 때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떼입니다. 그래서 유찰돼서 세매각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이라는 것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서 하는 게 재매각입니다. 그 재매각은 예를 들면 1억에 살 사람 써내라고 했는데 1억 넘게 써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다시 매각할 때는 가격 깎아줄 필요 없잖아요. 1억 써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재매각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격 안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했던 가격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매각 가격 1억부터 했으면 다시 1억부터 시작한다고요.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새매각의 경우에는 유찰돼서 새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YC에서 A의 중개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고요. 매매계약 5개 했네요. A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네요. 두 명을 A 개공이 소개를 시켰고, 근데 을이 이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세를 놨다고 돼 있어요. 지금 병한테 세를 놨다고 했잖아요. 임대차 얼마에 세 놨다고 했어요. 5천만 원에 40만 원이면 환산하면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자, 근데 5억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0.4%, 0.4면 5, 4, 20, 200만 원. 을한테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을한테 2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매매에 대한 거. 임대차는 여기 1억 미만, 여기는 0.4%네. 한도액이 30만 원이네요. 4, 9, 36.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A가 을한테 받는 거잖아요. 을한테는 매매에 대한 거 200, 임대차에 대한 거 30 해서 230 받을 수 있습니다. 을한테는 230만 원 받을 수 있고 갑한테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병한테는 3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냥 총액은 하면 460만 원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뭡니까? 지금 200만 원 없나? 1번으로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것만 받는다 했잖아요. 지금 병한테 세를 놨잖아. 지금 만약 갑한테 세를 놨으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했어요. 1번. 이렇게 틀리보라고 낸 거예요. 이게 맞추라고 낸 게 아니고 틀려봐야 실제 시험에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통받은 만큼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지금 모의고사 볼 때 맨날 90점 나왔다가 실제 시험에 90점 나왔다고 별 감흥이 없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연습할 때 지금 동영 모의고사 볼 때는 60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실제 시험에서 80점 나와서 합격하면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지금 틀려봐야 돼요. 동일이 아니라고 지금 병한테 세를 놨으니까 갑한테 세 놨으면 동일이죠. 이게 지금 매매계약 해가지고. 자, 39번입니다. 요거는 39번은 뭐 사실 단순히 암기지 크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없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0명, 5명 이상 30명 이하는 맞습니다. 자, 위원회라는 것 다 정리를 해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하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 숫자가 다르죠. 주택은 9명 이상 15명, 상가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이든 상가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 5명 이상 30명 이하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30명은 좀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30명이 돼가지고 만약에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원칙이 홀수여야 돼요. 국회의원도 홀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반해요. 300명이거든요. 지금 짝수. 극단적으로 300명이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300명 다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누가 죽어도 죽고 300명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300명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 늘려야 돼. 최소한 한 명. 근데 국민들이 하는 것도 없이 누구 왜 자꾸 인구 늘리냐 이러니까 못 늘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시골하고 도시하고 너무 세 배인가 몇 배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너무 인원수 초과. 지금 시골 같은데 농촌 같은 데는 뭐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는 뭐 몇십만 명이거든요. 제가 있는 군포 같은 데 30만 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원래 2명인데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이천도 지금 1명이죠. 늘리도 되는데 이제 일단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늘리면 돈 아깝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돈보다 다른 돈 더 많아요. 예산 같은 것도 공무원들 보니까 예산 안 쓰면 다음에 예산을 안 주나 보더라고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 보니까 우리 동네도 보니까 그냥 할 거 쓸데없으면 보도블럭이라도 다시 엎어가 새로 갈아버린다고. 돈을 써야 또 다음에 받으니까 안 쓰면 못 받아요. 자, 1번이 답이고요. 임차인이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보증금 없이 무보증 월세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정리하면 일시 사용 임대차,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고 일시 사용 임대차니까 3개월 적는다고. 3개월. 보증금도 없는데 2년 적어놨다가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없으면 골 아프죠. 나가지도 않고 하면.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니까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 월세 안 내면 그냥 내쫓을 수. 특이하게 월세 안 내는 경우 주인이 즉시 문 따고 짐을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넣어요. 그럼 그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월세도 안 내고 3개월 계약했는데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놓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 했으면 그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 없죠.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인정 안 돼요. 자력구제. 법적으로 하려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들은 그냥 짐 치워버리고 다 세놔버립니다. 그럼 10명 그렇게 해도 9명은 아무 말 안 해요. 1명 정도가 소송할까 말까예요. 외국 사람 와가지고 우리나라 소송하기 쉽지 않죠.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하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이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어렵게 내려면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러면 X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거부해버리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성별은 다 고려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말 안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협회 15명도 성별 고려해야 돼. 여성이 성별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남녀 치벌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고려하라고 돼 있고요. 그 뭐 몇 명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고려는 해야 돼요. 성별. 그 장관도 옛날에 보면 여자 장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장관 여자분 한 분 이상은 있죠. 하나도 없진 않아요. 다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안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까지는 누가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이럴 때는 모계사회였어요. 모계사회.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남성 중심, 부계 중심 사회가 우리나라는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모계중심 사회가 많아요.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모계중심 사회는 보니까 남자 형제 3명이 있는데 여자는 1명이더라고요. 부인은 1명이고 일처다부제라고, 일처다부제 많아요 중국에. 그런데 일처다부제, 남자 여자 1명 있어 형제들 전부 다 그냥 다 커버한다고요. 그 빨리 막 형님 출장 가세요 하고 막 이러더라고. 서로 그 여자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자가 근데 모계 사회잖아, 모계 중심 사회.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때 보면 막 왕은 여자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전부 성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뭐 이게 쟁점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로 강의하면서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별 고려는 해야 됩니다. 전부. 자, 40번 문제입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문제는 민법 시험에도 이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요.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습니다. 29번에 맨 밑에 모든 상가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29번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같이 시작. 다 같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같이 시작.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한 게 아니라 임시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건물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개업공개사 갑이 소개하는 내용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갑이 개업공개사는 실제로는 개업공개사가 갑질하기는 쉽지 않죠. 보통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잖아요.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고. 기출문제는 제가 몇 개인가가 아니라 기출문제는 그냥 기억, 니은, 보기가 있었을 뿐이에요. 기출문제 그대로인데 제가 몇 개인가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틀린 거.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이 세입자니까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죠. 주인은 주장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죠. 암기 프린터 2기, 3기가 암기 프린터 30번 맨 밑에 보면 3기 3개, 2기 4개를 적어놨죠. 3기입니다. 3기. 2기 연체에 보면 그 주택임대차계약 해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별법에 규정 없으니까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암기 프린터 사실은 30번에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동그라미 1번, 2번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 둘 다. 근데 상가는 3기의 차임액, 일반법에 2기라고 돼 있는데 상가는 3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이 있다고요? 원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3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어딘데요? 임시표준대개권의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2개월 전까지. 맞습니다. 리얼.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린다. X죠. 틀린 것 3번, 2번이 정답입니다. 두 개가 정답입니다. 3번, 2개가 정답입니다. 즉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자,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적용되는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인정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적용 안 되고 민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게 민법 시험에도 나왔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임시표준대개 권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인내가 최고의 해법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되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뭐 거의 한 달 옆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압박감이 있더라도 멘탈을 키워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